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처음부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삼키고 혼자 삶을 다시 세웠는데 예순이 되어 다시 마음을 열었더니 그 남자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진 건 자격이 없어서야. 그러니 그 나이 먹도록 혼자인 거라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이런 상처를 조용히 안고 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인생 여행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행의 소중한 동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의 60년 인생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사랑했기에 떠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윤이는 오늘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창가에 기대어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는 거리, 아무도 부르지 않는 집안. 그 고요함이 편안한 건지 외로운 건지 윤희는 이제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파에 앉은 윤희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60살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윤희가 이런 아침을 수십 년째 혼자 맞이하게 된 데에는 오래전에 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25살이던 그의 봄 윤희는 김재원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원은 중견 기업 오너의 외아들이었고 성격이 온화하고 아내를 아낄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하객들이 입을 모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했고 윤희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참으로 잘 맞았습니다. 재원은 윤희의 말이라면 끝까지 귀를 기울였고 윤희는 그 남자 곁에서 처음으로 보호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고 두 사람 모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 오복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병원을 권하던 오복순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오복순이 부엌에서 한약 봉지를 윤희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 달여서 먹어. 여자 몸이라는 게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윤희가 봉지를 두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혼자 부엌에 서서 그 한약을 달였습니다. 검은 액체가 찻잔에 담기는 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 쓴맛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윤희는 빈 찻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없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시댁 거실은 윤희에게 가장 버거운 공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제들, 먼 친척들이 빙 둘러앉아 윤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판결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동서가
밥상을 앞에 두고 나지막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입양도 방법이잖아요. 아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지. 윤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짓는 그 웃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윤희만이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왜 그렇게 고개를 숙여?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재원이 운전대를 잡은 채 한 손으로 윤희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윤희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지금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현실을 버텨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만다는 것도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째가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 회장이 재원을 따로 불렀다는 말을 들은 날 저녁, 윤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다 씻은 그릇을 다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재원은 늦게 들어왔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그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재원이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어. 윤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지분을 걸었어.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사업 승계를 안 하겠다고. 윤희가 천천히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재원이 윤희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안 할 거야. 회사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이 더 중요해. 재원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그 눈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금을 발견했습니다. 재원 자신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9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겪은 사람처럼 깊고 지쳐 있었습니다. 윤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닦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밥상을 차리고 재원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원이 수저를 들려는 순간 윤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재원이 수저를 내려놓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재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재원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윤희가 재원의 팔을 잡아 다시 앉히며 말했습니다. 들어봐. 내가 옆에 있는 한 당신은 계속 잃어가게 되는 거야. 아버지도 회사도 앞날도 다. 재원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잖아. 윤희가 재원의 손을 천천히 뺀 뒤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원망하는 꼴을 볼 자신이 없어. 재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원망 같은 거 절대 안 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윤희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말을 꺼내는 거야. 재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온 김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버텼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다 울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재원의 숨소리만이 조용한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챕터 2 억울함을 삼킨 자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윤희는 재원에게 받은 위자료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삿날 윤희는 혼자 박스를 풀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꺼낼 때마다 손이 잠깐씩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찻잔 세트, 재원이 제주도 여행에서 사다 준 작은 도자기 인형. 버려야 할지 남겨야 할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윤희는 그것들을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윤희 스스로 알았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결혼 후 살림에만 전념했던 4년의 공백은 이력서 한 장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면접관들은 윤희의 나이와 경력란 사이를 번갈아 훑어봤고 어떤 곳은 면접을 보다 말고 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윤희는 중소무역회사의 격리 보조 자리를 얻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윤희는 새 구두를 신고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얼굴들, 낯선 책상.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날 윤희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다닌 지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윤희는 오래된 지인 최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언니뻘 되는 여자였습니다. 최 여사가 자리를 같이 하자고 손짓을 했고 윤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최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재원이 재혼했다더라. 윤희가 국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최 여사가 윤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28살짜리 젊은 여자래. 꽤 빨리 결정한 거지. 윤희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번 젓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안 쓰여?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쓰이죠. 근데 그게 다예요. 식당을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 손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윤희는 다시 최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재원이 새 아내도 애가 없대. 병원을 몇 군데나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윤희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재원이 쪽이었던 거 아니겠어. 그때 당신한테 왜 그랬는지. 윤희가 카트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이쪽에 살 게 있어서요. 카트를 밀고 돌아선 윤희의 눈앞에 진열대가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약 봉지를 내밀던 그 손, 명절마다 쏟아지던 그 시선들,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식탁,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마트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윤희에게 확인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구매한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다가 윤희는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냉기가 발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분하다는 말도 지금 느끼는 것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온 그 무게 전부가 처음부터 억울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뒤집어 봐야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앞으로 남은 자신의 삶에 쓰는 것이 낫다고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재원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직장에서의 윤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꼼꼼하고 말이 없고 한 번 맡은 일은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윤희에게 어쩜 그렇게 혼자 잘 사냐고 했고, 윤희는 웃으며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 오래된 지인의 연결, 우연한 자리에서의 만남. 그 남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윤희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몇몇은 진지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석 달째 만나던 남자가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얌전하고 착한 아이예요. 윤희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윤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하면 놀랄까 봐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윤희가 냅킨을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요? 윤희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문제예요. 당신이나 그 아이 탓이 아니라 제가 감당을 못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윤희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 문제로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던 그 기억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으로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거부감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윤희는 그 불가능을 인정하면서 또 한 번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40 중반이 지나자 중매 자리도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윤희를 보며 저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라고 말했고 윤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삶을 한 해 한 해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됐고 일상은 곧 익숙함이 됐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예순이 됐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왔습니다. 이마가 뜨거워지고 관절이 쑤셨습니다. 체온계를 찾아 체온을 재보니 38도 5부였습니다. 윤희는 약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한 알 꺼내 먹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떨면서 윤희는 처음으로 그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편하다고 믿었습니다. 익숙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 밤에 윤희는 자신이 그냥 혼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챕터 3 같은 자리에 선 사람. 몸살을 앓고 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윤희는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게시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듯한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등산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연락처 아래 기재. 윤희는 한참을 그 안내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산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열에 떨며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던 그 밤 이후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윤희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윤희는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게시판 앞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나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각임에도 집합 장소에는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도 있었습니다. 모임 총무라는 남자가 윤희에게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나오셨죠? 잘 오셨어요. 우리 모임 되게 좋아요. 금방 친해질 거예요. 윤희가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모임 사람들은 삼삼오오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르막길에서도 쉬지 않고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그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셋째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손자 녀석이 이번에 상을 받았다지 뭐예요. 선생님한테 칭찬을 얼마나 받는다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번 추석에 온대요. 애들 데리고. 윤희는 그 대화들 사이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끼어들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끼어들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다들 사진을 찍고 웃는 동안 윤희는 한쪽 바위에 혼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경치는 분명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치를 혼자 보고 있다는 사실이 윤희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고립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화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윤희는 매번 그 대화의 바깥으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몸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느낌이 모임을 거듭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네 번째 모임이 있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집합 장소에 평소 보지 못하던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서 있는 자세가 단단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가 모임 사람들에게 새 회원이라고 소개하는 동안 성민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짧은 인사에서 느껴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성민은 무리의 한쪽에서 자기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자식이며 손주 이야기가 오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어색하게 멀찍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걸음으로 자기 속도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모습을 몇 차례 눈으로 쫓았습니다. 정상 근처 너른 바위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을 때 윤희는 바위 끝쪽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금 뒤 성민이 같은 바위 위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아래쪽에서 자식 손주 이야기 소리가 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성민이 그 소리를 잠시 듣다가 윤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 대화엔 도통 낄 수가 없더라고요. 윤희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성민이 윤희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윤희에게는 그날 모임에서 나눈 어떤 대화보다 깊이 남았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성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모임에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예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인데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윤희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요. 다만 끼기가 좀 어렵긴 해요. 성민이 윤희를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때문에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성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대화에 끼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윤희가 성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했다가 헤어졌어요. 아이 없이 살다가요. 그 뒤로 혼자 지내왔고요. 윤희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윤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거나 납득시키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성민이 윤희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 성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근처 공원 산책 어때요? 날이 좋으면. 윤희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절할까 싶다가 수락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누군가의 연락에 이렇게 오래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윤희를 스스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원 산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한 번, 때로는 두 번씩 두 사람은 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성민은 말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고, 윤희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과거의 이야기에 길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 짧은 말 하나가 긴 위로보다 더 잘 닿았습니다. 만남이 2달을 넘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성민이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소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만 살고 싶거든요. 윤희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그런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민이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도 그랬어요? 윤희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죠. 성민이 다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워져도 복잡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옥죄어온 아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윤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빛처럼 들어왔습니다. 만남이 6개월을 넘어가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성민이 윤희를 공원 벤치에 앉히고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희 씨, 나랑 같이 살아요. 윤희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나이가 있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서로 잘 알잖아요.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 같이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윤희가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면 천천히 생각해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윤희는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다시 자리에 누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윤희에게는 어떤 조건보다 강력한 이유가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윤희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받자 윤희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성민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윤희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챕터 4 균열은 소리 없이 온다. 재혼 신고를 마치고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윤희와 성민은 윤희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이었기에 처음 며칠은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었고 윤희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을 한번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성민은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그 낯설미 소소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어느 아침 성민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연하게 마셔요? 진하게 마셔요? 윤희가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진하게요. 성민이 잠시 후 커피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진한 거 좋아해요. 잘 맞네. 윤희가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잘 맞아야죠. 성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침 커피 담당할게요. 윤희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역할은 말로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민이 장을 봐오면 윤희가 상을 차렸고 윤희가 요리를 하면 성민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두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심이 됐습니다. 윤희는 혼자 밥을 먹던 시절을 가끔 떠올렸습니다.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반찬 삼아 먹던 그 저녁들이 이제는 꽤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성민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경주 가본 지 오래됐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기차 타고. 윤희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어때요? 우리 나이에 미루면 언제 가요? 윤희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두 사람은 주말에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가는 동안 성민은 조용히 창밖을 봤고 윤희는 그 옆에 앉아 따뜻한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불국사 계단을 오르다가 성민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줄은 몰랐네. 윤희가 계단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어요. 성민이 윤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꾸밈없이 자연스러워서 윤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그 웃음과 함께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내내 윤희는 자신이 이토록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그 낯설미 싫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다고.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성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성민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는 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이 문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성민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희가 책에서 눈을 들어 성민을 봤습니다. 성민의 얼굴에 윤희가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인지 난처함인지 그 중간 어딘가의 표정이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성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윤희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그렇지 않은데. 성민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윤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파고드는 것이 습관이 아니었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래 살면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성민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이유 모를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윤희는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오래전 재원이 보이던 침묵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성민이 상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서려는데 성민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앉아봐요. 윤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은 자식이 있어요. 윤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윤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윤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을 못한 건 당신이 자식 있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잖아요. 윤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유가 돼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나도 알아요.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숨겼다는 거잖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점은 진심으로 미안해요. 근데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서.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감정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성민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민의 자식들이 이 집에 드나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얼굴들,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들.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낸 뒤였습니다. 윤희는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지만 성민이 자신에게 잘 대해왔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명절에만 보는 정도라면, 자주 마주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타협인지 체념인지 윤희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끝내는 것과 이어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윤희는 이어가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민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우리 사는 거예요. 성민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집은 우리 둘의 공간이에요. 그 점은 지켜줘야 해요.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성민이 식탁 앞에 앉은 윤희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도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숨겼다는 사실은 손의 온기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성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5 가장 늦게 찾아온 계절. 재혼한 지 넉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미역 냄새였습니다. 윤희는 잠깐 눈을 깜빡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성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케이크 위에 초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숫자 모양의 초였습니다. 6과 0. 성민이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역국은 내가 끓여야 할 것 같아서. 윤희가 식탁 앞에 서서 케이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민이 냄비에서 국을 떠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첩에 적어뒀어요. 잊어버릴까봐. 윤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첩에까지 적었어요? 성민이 국그릇을 윤희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날은 적어둬야죠. 윤희가 국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생일이 되어도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보내는 것이 오래전부터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소박한 식탁 앞에서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요? 윤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 아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생일에 미역국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윤희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간 맞출 줄 몰라서 걱정했거든요. 윤희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맞이하는 생일은 없다고 했죠.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없어요.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다시 한번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휴지 한 장을 뽑아 윤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봄 내내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성민은 윤희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리하게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았고 윤희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옆에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성민이 음악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윤희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요? 성민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음악 들으면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린애 같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어린애 같은 거 맞아요. 어때요? 윤희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성민이 작게 웃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희는 책 페이지를 넘기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재래시장을 걸었습니다. 성민이 채소 가게 앞에서 멈추더니 애호박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 수 있겠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 알아요? 성민이 애호박을 들고 가게 주인에게 값을 물으며 말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그릇 비우는 사람이 누군지 봤거든요. 윤희가 성민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봤어요? 성민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요. 윤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민 옆에서 다음 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소한 것을 눈여겨본다는 것이 이토록 큰 일이라는 것을 윤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붓 2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 잠깐 배우다 그만뒀던 수채화 붓이었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나 옛날에 수채화 배운 적 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잘은 못했어요. 그냥 좋아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화구가 없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사올게요. 며칠 후 성민이 화구 세트를 사들고 왔습니다. 분 여러 자루와 물감, 화판과 도화지까지 한 보따리였습니다. 윤희가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었는데. 성민이 말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윤희가 화구를 하나씩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오래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즐거우면 그걸로 된 거지. 윤희는 거실 창가에 작은 화판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양을 조절하지 못해 종이 위에서 색이 뭉개졌습니다. 그래도 붓을 잡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윤희에게는 무엇보다 조용하고 충만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 자체로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떤 부분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윤희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편안한 형태의 함께였습니다. 어느 오후 윤희가 창밖의 가로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것을 그렸습니다. 완성하고 나서 화판을 들고 성민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성민이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야겠다. 윤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요? 허술한데. 성민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허술한 게 어때서요? 당신이 그린 거잖아요. 며칠 후 성민이 정말로 액자를 사왔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살 줄은 몰랐어요. 성민이 액자에 그림을 끼워 맞추며 말했습니다. 말은 지켜야죠. 성민은 그 액자를 침실벽에 걸었습니다. 윤희는 그 그림이 걸린 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그림 볼 때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나는 볼 때마다 좋을 것 같아요. 윤희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것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윤희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 시절이 윤희의 인생에서 가장 늦게 찾아온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당연한 것들이 예순이 된 윤희에게는 처음으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혼한 지 5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성민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윤희가 찻잔을 들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대요. 윤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윤희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은 봐야죠. 그 말을 하는 동안 윤희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다시 감싸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그 느낌을 애써 누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챕터 6 이방인. 추석을 이틀 앞둔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고 싱크대 위에는 나물 무침 그릇들이 차례로 늘어섰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깻잎전. 잘 부쳐진 전을 접시에 가지런히 올리면서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해내면 된다고. 첫 만남이니까 잘 해내면 된다고. 성민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윤희가 뒤집개를 들고 전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빈손으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성민이 싱크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에요. 편하게 생각해요. 윤희가 기름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민이 접시 위에 전을 하나 집어들다가 윤희가 손등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기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성민이 손을 거두며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 짧은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윤희는 그 평화를 붙잡으려는 듯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민이 현관으로 나갔고 윤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지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38살, 눈매가 또렷하고 입술이 얇은 여자였습니다. 지수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빠르게 한번 훑었습니다. 거실, 주방, 벽, 선반. 그 시선이 어딘가를 점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35살 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지훈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성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 들어와. 지수가 성민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성민이 쇼핑백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안 사와도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윤희 쪽으로 눈을 맞추며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지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훈이 시선을 윤희 어깨 너머 어딘가에 두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희는 어색함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차 내올게요. 주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주전자를 올리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차갑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의 온도였습니다. 윤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처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음식상이 차려지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민이 먼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윤희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지수가 전 접시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나야 멀쩡하지. 등산도 꾸준히 다니고. 지훈이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운동하시는 거 좋은 거죠. 대화는 성민을 중심으로만 흘렀습니다. 윤희가 지수에게 나물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수가 그릇을 받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지훈은 음식을 먹는 동안 2번 정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윤희가 말을 건넬 틈이 없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윤희는 음식을 차려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희가 상을 치우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성민과 지수,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저렇게 크게 울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희는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귀가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라.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혹시 모를까 봐요. 설거지를 하던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그릇을 내려놓지도 다시 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주방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윤희는 수도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도 없는 주방에서 윤희는 자신의 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건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민이 거실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잘 지나간 것 같지? 윤희가 소파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성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한 거야. 몇 번 보면 금방 편해질 거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겠죠. 성민은 윤희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고 화면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희는 성민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화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 잠든 후 윤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의 불빛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 여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윤희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날 밤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후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윤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오면 안 되겠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오라고 해요. 그 주말에 지수와 지훈이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주로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매주 들렀고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녔고 지수는 큰 소리로 웃으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은 그 시간 동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손주들을 안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가고 차를 따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누군가 윤희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지훈의 아이들은 윤희를 그냥 지나쳤고 지수는 아버지에게만 시선을 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자식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윤희는 치우고 또 치우다 지친 채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어수선하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윤희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예요. 아니면 식구예요. 성민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주방을 나오는 윤희의 등 뒤로 성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인지 윤희는 그 경계를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매주 자식들이 다녀간 후 홀로 앉는 이 침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윤희를 가장 무겁게 눌렀습니다. 챕터 7 거짓말이 세운 집.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윤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민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성민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성민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 윤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지수 씨가 나한테 반말을 했어요. 성민이 눈썹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반말을? 윤희가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둘이 있을 때요. 어차피 재산이나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했어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희는 성민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윤희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분명히. 성민이 손으로 뒤통수를 짚으며 방안을 한 바퀴 걷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건지. 윤희가 말했습니다. 화내지 말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민이 소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화를 안 낼 수가 없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성민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는 침실에 앉아 그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윤희한테 그런 말을 했어? 지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높아졌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 지훈에게도 짧은 문자를 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이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요. 내 자식이지만 그건 아니지. 윤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신경 써야 해요. 당신이 이 집 식구인데.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당겨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재산이나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지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꺼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집안은 다시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고 거실에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민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중 말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윤희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밤에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미 꺼낸 거짓말이 그 자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성민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말이야. 윤희가 말없이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닌데. 윤희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성민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 윤희가 성민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윤희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더 깊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거실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데 서재에서 성민의 휴대전화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성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붓을 내려놓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저녁할게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민 씨. 잠시 후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윤희는 주방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상을 받고 혼자 먹었습니다. 오래전 혼자 밥을 먹던 그 시절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민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앉아봐요. 윤희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 그릇 소리, 물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나누는 지수와 성민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지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성민이 짧게 그런 말하지 마라 하고 끊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생이 멈췄습니다. 성민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보낸 거야.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반말은 없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없어. 윤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뭘 들었어? 녹음에 없잖아. 윤희가 말했습니다. 녹음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후 성민이 윤희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성민이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자식된 도리도 못하는 아버지가 됐잖아. 명절에도 못 오게 하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성민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부정할 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말은 꺼낸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윤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줘요. 윤희가 성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하고 나를 갈라놓은 사람이랑 나는 같이 살 수 없어. 윤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약간 떨렸지만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 방으로 걸어가다가 문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아이를 못 가진 건 자격이 없어서야.
그러니 그 나이 먹도록 혼자인 거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도 없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컸습니다. 윤희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에서 찬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 중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거짓말이 그 말을 불러왔다는 것을 윤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윤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의 선반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화구 세트. 화구 세트를 가방에 넣다가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성민이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당겨 닫았습니다. 챕터 8 나에게로. 짐을 싸고 그 집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재혼하면서 반쯤 비워두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집의 냄새였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짐을 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1살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혼이 2번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을 스치는 동안 윤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분노인지 구분되지 않는 무감각이 몸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던진 말이 그 무감각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진 건 자격이 없어서야. 윤희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걷어내려 했습니다.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동작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씩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들이 이번에는 전처럼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다가도 이유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게 됐습니다. 몸이 이 공간에 다시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희는 겨울 옷을 꺼내려고 오래된 서랍을 열다가 안쪽에서 사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꺼내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원과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는 25살의 윤희였습니다. 흰 드레스, 꽃 장식, 그리고 그 시절에만 있었던 눈빛. 윤희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습니다. 억울한 이혼도 몰랐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도 몰랐습니다. 20년의 혼자인 시간도,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무너진 관계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가볍고 환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번 터지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성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두 번의 이혼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삼키고 외로움을 부정하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혼자 버텨온 그 세월 전부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것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었으니 실컷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윤희는 화장지를 뽑아 눈가를 닦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쏟아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텅 빈 가벼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다가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화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성민이 사다 준 그것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치워두고 싶었지만 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창가에 펼쳤습니다. 화판을 세우고 도화지를 올렸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붓이 물감을 머금은 채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화판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붓이 움직였습니다.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가늘고 느린 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 등산 모임의 총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는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가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절하려다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집합 장소에 나가니 총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총무가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덕분에요. 총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총무는 윤희 옆에서 걸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속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식, 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그 대화들 사이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끼어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겨울산 아래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작은 건물들, 가느다란 도로들, 그 사이를 움직이는 작은 차들. 윤희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총무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경치 좋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네. 올라오길 잘했네요. 총무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올라와야 해요. 올라오면 다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윤희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산하는 길에 윤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생겨난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윤희는 알았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소외감, 주방에서 혼자 서 있던 그 시간들, 이 집에서 가정부냐, 식구냐고 물었던 그 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이 생겨난 배경을 스스로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가는 길이 그것이라는 것을 윤희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어느 날 밤 윤희는 오래 잠들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이라는 단어 하나가 자신의 삶 전체를 규정해왔다는 것을.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당했고
아이가 있는 남자는 피했고 아이가 없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윤희는 이제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던진 그 말이 아팠지만 오히려 그 말이 윤희로 하여금 평생 응시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격 없다는 말을 너무 오래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희는 화원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사왔습니다. 흰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화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수선화예요. 봄마다 피어요. 잘 안 죽고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맞네요.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도 다시 이어갔습니다. 등산 모임도 계속 나갔습니다. 여전히 자식 손주 이야기가 오가는 대화 속에서 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윤희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여자. 나무에서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창가 화분의 수선화도 하룻밤 사이 꽃봉오리를 하나 더 틔웠습니다. 윤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림을 그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수선화를 그려볼 참이었습니다. 모임 총무에게서 이번 주 토요일 등산 일정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창밖의 새잎들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창가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한 여자의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억울한 이혼, 뒤늦게 밝혀진 진실, 그리고 다시 열었던 마음과 또 다른 배신. 윤희 씨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로 자신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자격이 없다는 말, 혼자라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 그 말들이 오래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윤희 씨가 봄 아침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말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덮어 씌운 이야기인지 오늘 한 번만 조용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무너질 뻔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없습니다. 봄이 오면 수소나가 피어나듯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인생 여행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 떠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